자,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요. 조선 후기 문학으로 가면 우리가 아까 조선 전기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소설 부분에 있어서는 한문 소설이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또 여러 야담집들이 만들어지고 비평서들이 나왔다, 요 정도였지만 우문문학 쪽에서는 악장도 새로 지어지고 가사문학도 새로 등장하고 또 시조는 연시조가 등장하며 더욱 발달을 해요. 그래서 조선 전기가 우문문학이 중심인 시대였다면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 모든 게 길어져요. 그래서 산문화의 경향을 갖습니다. 즉 모든 게 길어지면서 산문화의 흐름을 갖고, 그래서 산문문학이 중심이 되는, 이때는 중심이란 말을 써요. 산문문학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심지어 시조도 길어지고 또 가사문학도 길어지고 점점 이렇게 내용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길어진다는 건 단순히 길이만 길어진다는 게 아니라 문학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할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할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뭔가 이 세계에 대해 비판할 요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 정신이 강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산문화는 곧 뭐하고 통한다? 비판 정신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르별로 보면 시조가 사설 시조가 등장합니다. 사설 시조는 언제 등장한다고요? 조선 후기에. 그럼 사설 시조란 뭐냐? 평시조보다 중장 부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에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을 때 중장 부분이 즉 평시조보다 훨씬 길어지면 우리가 그걸 사설시조라고 하고, 또한 이 사설시조는 주로 평민층이 지어 불렀어요. 그러니까 작자가 거의 알 수 없죠. 그래서 사설시조는 평시조보다 중장 부분이 훨씬 길어진 노래고, 그 내용도 바로 양반들에 대한 풍자래거나 또는 해악이, 풍자와 해악이 중심이 되어 쓰여집니다. 풍자와 해악이 중심이 되죠. 자, 이렇게 조선 후기는 사설시조가 등장하고, 사설시조가 한 6편 정도 이제 교과서에 언급되거나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나왔던 게 계속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설시조도 역시 시조니까 빠짐없이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가사문학은 평민가사, 내방가사가 등장을 해요. 내방가사란 뭐냐면 부녀자들이 지은 가사문학이에요. 그래서 평민가사, 내방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평민층의 그런 애환을 담고 있는 걸 평민가사라 하고, 반면에 내방가사는 부녀자들이 자신들의 그런 생각들을 담고 있는 걸 내방가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매우 실용적인 기행가사가 여러 편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평민들의 가사문학에서 이제 차츰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서 중소 상인 계층이 성장하면서 이 평민가사가 판소리나 또는 시조, 심지어 한시까지 그런 것들의 영향 속에서 유행가가 만들어져요. 즉 그 당시 유흥가에서 불려지는 유행가가 등장을 하는데, 그걸 잡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잡가는 말 그대로 온갖 장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는 평민가사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잡가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유상가라는 노래인데, 이 잡가는 유흥을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탐구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든 결국 그 끝에는 즐겁자고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고속버스 관광용 노래 또는 저런 이 B급 나이트클럽의 노래, 이런 것들이 잡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양반들의 문화를 모방하면서 그들끼리 유행하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고 이걸 잡가다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사무문학 쪽은 드디어 한글 소설이 등장하죠. 허균의 홍글동전을 시작으로 해서 한글 소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소설들이 이때 대거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전쟁의 이야기를 다룬 것을 우리가 군담 소설이라고 해요. 군담 소설, 전쟁 이야기죠. 왜냐하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을 겪고 나서 이제 전쟁을 스토리로 한 허구의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군담 소설 중에서 실제 전쟁을 소개로 한 소설이 있고 그걸 우리가 역사 군담 소설이라고 해요. 역사 군담 소설. 이건 실제 전쟁을 소재로 한 이야기고요. 또 가상의 전쟁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창작 군담 소설이라고 해요. 가상의 이야기를 즉 다룬 것들을 창작 군담 소설. 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하면서 봤던 뭐 유충렬전, 뭐 신유복전, 장국진전,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따서 전자를 붙여 만든 전쟁 이야기는 모두 창작 군담 소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군담 소설은 전쟁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영웅 소설의 성격을 갖죠. 영웅 소설의 성격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주인공이 처음엔 시련을 겪다가 나중에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런 이야기들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 판소리계 소설들이 등장하죠. 자, 판소리계 소설은 뭐냐면 판소리를 원작으로 하는 소설이에요. 자, 이제 조선 후기에 드디어 판소리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판소리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분명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판소리가 대거 유행하기 시작한 건 조선 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소설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그래. 대표적인 게 뭐 춘향전, 흥부전, 또 별주부전, 이런 것들이 결국 판소리계 소설이죠. 자, 방금 이제 등장한 이 판소리는 분명히 창을 하니까 노래 성격도 들어있지만 일단 기본 스토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판소리는 서사문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소설문학과 같은 서사문학에 해당이 돼요. 자, 판소리가 우리가 조선 후기의 문학 장르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죠. 자, 판소리는 광대가 창을 하고, 광대는 노래, 창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고수는 북을 치면서, 북을 치는 자를 고수라고 하는데 북을 치면서 즉 광대의 흥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고수가 광대를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고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고수 밑에 여러 광대들이 있어서 어떤 광대가 춘향가를 잘 부르면 그 아이는 춘향가를 부르게 주로 하고, 또 누가 흥보가를 잘 부르면 걔는 흥보가를 부르게 하고, 그래서 고수는 단지 광대 즉 노래에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광대들이 즉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리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광대가 창을 하면서 가만히 서서 부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몸짓을 섞습니다. 그 몸짓을 발림이라고 해요.
발림. 그래서 몸짓을 섞어가면서 하고, 또 처음부터까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사설이 들어갑니다. 그걸 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과 그리고 몸짓, 발림과 그리고 사설, 안일이, 이런 용어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수는 청중들과 함께 광대가 노래를 부르다가 흥을 돋워야 할 때가 있으면 얼쑤, 잘한다, 지화자, 좋구나, 이런 말로 추임새를 매깁니다. 고수는 청중들과 함께 이와 같은 추임새를 또 넣죠. 그래서 이와 같은 판소리 용어들도 이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용어들에 대한 것 또 공부를 해야 하고, 발림은 몸짓, 그리고 안일이는 사설을 말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발림을 다른 말로 너름새라고도 하는데, 발림을 다른 말로 너름새다라고도 부르는데, 이 너름새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창과 발림과 안일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때 너름새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너름새는 좁은 의미로는 발림을 말하고,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창과 발림과 안일이를 모두 합쳐서 너름새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음, 이 판소리는 전라도 지역에서 즉 널리 성행을 하죠.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부른 노래들을 서편제다, 그리고 또 동편제다에서 일부 전라남도가 아닌 전라북도 이 노래를 동편제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래서 서편제와 동편제로 이렇게 판소리가 널리 성행합니다. 근데 이 주의할 건, 이 판소리는 처음에는 철저하게 평민들이 향유했어요. 그래서 구비문학이죠. 평민들이 말로 지어서 널리 향유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비문학이고 평민문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널리 성행하면서 이제 양반들까지도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양반층으로 확산되어서 판소리가 유행을 하고, 그리고 중인층이었던 이 신재요라는 사람이 판소리를 6마당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판소리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처음에 평민층의 노래였는데 차츰 양반층으로 확산됐다. 우리가 이런 장르가 없어요. 우리 문학사에서 판소리 말고는. 그래서 판소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문학의 계층이 그동안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원화됐었는데, 이 판소리에 와서는 이제 양반까지도 아울러서 향유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는 그 내용이 처음에는 평민들의 기호에 맞춰 아주 신랄하게 양반을 풍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다가 이제 양반까지 그걸 즐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가라앉고 오히려 양반들의 충효를 강조하는, 또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사를 강조하는, 이와 같은 양반의 기호에 맞추게끔 내용이 달라져요. 그리고 형식에 있어서도 평민층이 즐겨 부를 때에는 욕설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방언들도 많이 들어가고 이랬는데, 양반들이 향유하면서는 문장이 점점 세련돼지고, 그리고 그런 한문의 형식을 가진 문장들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판소리는 계층과 형식 그리고 주제에 있어서 이원성을 갖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 판소리는 계층과 형식과 주제에 있어 이원성을 갖는다.
즉 주제도 표면적 주제가 있고 이면적 주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춘향전도 표면적 주제는 양반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일부 종사, 즉 의리를 내세웠다면 그 이면적인 주제로는 탐관오리 비판이죠. 심청전도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 주제는 효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적인 데에는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그렇죠? 그리고 빈빈층이, 말 그대로 심청이는 몸을 팔잖아요. 자기 몸을 팔아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복지제도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막상 나중에 보면 사기당하죠. 아버지 눈은 눈대로 못 뜨고 심청은 그냥 공양비 300석을 몸을 팔았지만 그 공양비 300석은 또 뺑덕어멈이 즉 사기쳐가지고 가져가고, 그래서 그 이면적으로는 바로 그 빈민층의 어려움, 또 흥부전 같은 경우에도 흥부가도 겉으로 보면 우애죠. 우애야. 그리고 권선징악이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놀부는 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놀부는 펑펑 놀면서도 부유한데 자기 몸까지 팔아가면서 밤낮으로 일하는 이 흥부는 가난을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경제 구조의 그런 시스템의 문제점을 또 고발하는 것이 이면적 주제로 들어가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처럼 판소리는 이원성을 갖는다. 그래서 주제도 요 용어 꼭 알아야 돼.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갖추고 있고, 표면적 주제는 양반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면적 주제는 즉 평민들의 그런 애환을 또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드디어 가면극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가면극은 철저하게 풍자죠, 풍자. 아주 신랄하게 양반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판소리보다 10배는 더 독하게 양반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이 가면극이에요. 이 가면극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전통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전통극 안에 직접 가면을 쓰고 배우들이 나오는 걸 가면극이라 하고, 또 전통극 안에는 인형극도 있죠. 인형극은 뭐예요? 인형을 가지고 극을 전개하는 거예요. 인형극의 대표적인 게 바로 꼭두각시 노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형을 가지고 하는 연극, 또 무속인들이 하는 굿, 무극도, 무속극도 넓은 의미의 전통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탈춤으로 일컬어지는 가면극, 또 꼭두각시 노름이라고 불려지는 인형극, 또 무속인들의 무극, 이런 것들이 전통극으로서 조선 후기에 활성화되고, 이들은 양반에 대한 풍자가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봉산탈춤이, 가면극의 일종인 봉산탈춤이 여러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를 풀다 보면 기출문제에서 봉산탈춤을 마주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 시조는 길어지죠. 가사문학은 점점 길어지고 평민들과 구조적까지 참여하죠. 소설은 군담소설, 판소리계 소설, 또는 애정소설, 또는 가족소설, 다양한 장르가 등장하고, 또 전통극까지 합세하면서 점점 스토리 중심의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한마디로 산문문학이 중심이었던 시기고, 모든 것이 길어지는 산문화의 시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지금 한 2시간 반에 걸쳐, 그러니까 더 쓸데없는 얘기 뺐다면 한 2시간에 걸쳐 얘기한 이 내용이 고전문학사의 흐름이고,
지금 얘기한 게 주로 시험에 묻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들어서 묻는 거는 국가직 지방직 가리지 않고 나오는 거고, 지금 얘기한 이 흐름, 이건 이제 문학사 문제로서 지식이 있어야 푸는 건데, 이런 기초적인 걸 묻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스님하고 그냥 듣기만 잘해도 시험장 가서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단기에 합격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요번 1월에 했는데 이번 6월 서울시에 붙어서 단기에 합격, 거의 한 6개월도 안 됐죠. 근데 이 친구는 정말 학원에서 공부한 것만 했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어쩌면 딱 그 방법만 가지고 내년에 합격하자라는 마음으로 얘도 처음엔 했지만, 처음 공부할 때 일단은 시험 칠 때마다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스님이 기억하는 이유가, 이 친구가 매번 수업 끝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전혀 없는 거지. 대신 이 친구는 영어가 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 국사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 스님한테도 맨날 물어보고 나한테도 맨날 물어보고, 나중에 와서는 짜증이 날 정도로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 끝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메일로 질문하고, 메일로 내가 답을 안 하면 문자로 스님 힘드시겠지만 답을 부탁드립니다. 합격하더라. 그 카페에다가 올렸더라고. 스님 저 요번에 면접 보고 왔는데 면접 보고 그냥 기분이 뭐 울컥해서 뭐 남긴다고. 걔 딱 6개월 했어요. 스님이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짧게 하는 친구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수업만 열심히 들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 스님하고 공부하면서 어떤 책도 딴 건 안 받고 우리 선생님 수업만 들었더니. 그런데 이번에 국어가 85점 맞았대. 3개 틀렸대. 그리고 딱 그 틀린 거 3개가 한자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뭐 국사도 90점인가 이렇게 맞고, 영어는 95점인가. 영어는 원래 잘했고, 그리고 자기 전공들 하고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합격은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무조건 올해 추가되는 시험도 나는 내년을 대비하니까 이번에는 시험 삼아 봐야지. 시험 삼아 보는 친구는 반드시 시험 삼아 보게 돼요. 무조건 나 이번 시험에 합격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 친구와는 정반대되는 또 친구가, 멀리서 이 지역에서 공부하는 친구라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친구인데 나이가 40이 넘은 주부예요. 그런데 이 친구도 딱 5개월 공부했어요. 그런데 첫 시험을 보러 가서 2과목이나 마킹을 못한 거예요. 왜? 연습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 열심히 풀고 나머지 2과목은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공부는 하느라고 했는데 이 친구도 문제는 시험장에서 자기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가지고 아주 구구절절 사연을 적어서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싶어서 메일을 보냈다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누구라도 겪는 거예요. 설령 그 친구가 마킹을 똑바로 했더라도 분명히 한 과목은 과락이 나올 확률도 높고, 왜냐면 공부 시간이 이제 5개월, 6개월이니까. 근데 항상 사람은 욕심이 앞서거든. 내가 왠지 5개월만 해도 붙을 것 같다는 생각.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 그렇게 5, 6개월마다 붙는 친구들이. 또 1년 만에 그냥 턱턱턱 붙는 친구들이. 그러나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하고, 정말 다 풀어놓고 아예 답안지를 마킹을 못해가지고 못 내는 친구도 있고, 또는 다 풀어놓고 과목을 거꾸로 쓰는 거야, 마킹.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 선생님이 시험장에 무조건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경험하는 그 압박감, 그리고 뭔가 긴장감, 이런 건
모의고사 100번 쳐도 알 수가 없어. 직접 가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 닿는 대로 원서 접수하고, 그리고 항상 그 시험에 진력을 다해서 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제 또 추가 시험도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막 두 과목을 마킹을 못하고 오니까 멘붕이 와서. 그래서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오히려 미리 겪어봤으니까 다행이라고 여기고, 그죠? 이 시험은 이 시험대로 진심으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참 어떤 공식이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 이게 있다면 참 다행인데 인생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처해진 데서 하셔야 되고, 지금 스님한테 잠깐이라도 인연이 맺어서 공부한 친구들 중에는 4년째 5년째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겨우 몇 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은 하다가 중도에 단념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념했다가 다시 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님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몹시 간절하게 공부하되 그 과목의 선생님들 말을 그냥 믿고 한 친구가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 이 파트는 우리 스님이 또는 우리 책이 이게 약하니까 이건 이 책으로 좀 보완하고, 이런 강의를 좀 들어보고, 또는 어떤 부분은 어떤 스님이 유명하다니까 그 책을 좀 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요령을 피우는 친구들이 항상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번에도 4년 5년 걸려도 안 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서로 공유하면서 계속 수업을 들어. 그리고 또 무슨 책이 또 새로 개정돼서 나왔다면 그걸 또 사고.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 거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서 남는 건 많지가 않은 거지. 스님이 그래서 늘 수업하면서 강조하잖아. 우리도 공부하면서 딱 보면 시험 문제 뭐야? 금방 풀려. 쉬워. 그 쉬운 게 양이 많아지면서 점점 잊어버리는 거니까, 다양하게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할 만한 이론과 실력을 갖추겠다고 욕심 내지 말고, 내가 배운 것만 기억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기간이 단축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스님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스님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 알잖아. 합격한 애들이 합격했다고 하고. 알겠어요? 그리고 스님은 정회원 받으면서 이 메일을 보내온 날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걸렸는지 가장 분명하게 알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다들 방향은 조금씩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점을 스님이 찾으면 함께 하는 그 수업에 집중했던 친구들이 가장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거기도 우스갯소리로 스님 카페에 10년 전에 공부해서 합격한 친구인데, 그때 노량진에 무슨 단과 시간이었는데 애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님이 웃으면서 야, 우리는 특목고반이다. 그냥 특별한 아이들이다. 그러면서 4-5명 했던 것 같아, 같이. 야간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야간반이 노량진에는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야간에 인원이 많지 않은데 몇몇 친구들이 좀 하자 해서 그걸 개설해서 해서 그때 공부하면서 합격한 친구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5-6명이 다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믿고 거기까지 찾아온 애들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그냥 그 선생님이 말이 다 맞나 보다 이러고 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막 500명, 1000명 있는 강의가 아니더라도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기본서도 없었어요. 문제집도 없고. 뭐야? 그냥 프린트로만 했어. 6개월을 내내. 그래서 걔네들 기본서 한 건 없이 그냥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다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추억이 쌓우니까 10년 이렇게 지나서도 또 문자를 남기고 하더라고. 지금 저기 부평시청에서 근무한다는데, 이런 친구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은 그때 그냥 자기 학습에 신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항상 노량진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거든. 선생님, 제가 뭐 다른 학원에 뭐가 좋아서 들으러 가는데 그러면 안 말립니다. 왜?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그거.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서 하라 그러죠. 대신 가서 하되 그 선생님 믿고 열심히 해라. 알겠어요? 그러면 합격해요. 근데 가서 또 들어보면 뭐가 또 부족하거든. 무슨 알겠어요? 그럼 또 다른 데 가보고 아니면 또 돌아와. 뭐라고 말해? 역시 국어는 스님한테 들으니까 제일 뭐 편하고 좋아요. 그럼 스님이 됐어 임마 꺼져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그래 열심히 하자. 그럼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거야. 그 몇 개월을 또 그냥 돌다 온 거야. 스님은요 뭐 굳이 나한테 들어야 국어를 잘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어떤 스님한테 듣든 그 스님 것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합격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나쁜 선생도 시험에 안 나올 걸 가르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감히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해, 이 사람은 뭐가 나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수험생이야? 문제 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항상 어느 수업이든 선생님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열심히 했는가를 먼저 돌아보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맞는 스타일의 선생님은 지구상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고. 알겠어요? 수업을 완벽한 게 있어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문학사도 선생님이 말한 것만 하세요. 알겠어요? 괜히 책 여기저기 뒤적이고 또는 무슨 문제 풀다가 좀 모르면 우리 선생님이 이거 안 가르친 건데 뭔가 불안한데 이러지 말고. 뭐냐면 시험이라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출제하는 이 방향이 있는 거야. 그건 학생들은 추가탁기하나도 알기 어렵거든. 그걸 알려주라고 존재하는 게 선생님들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강조하고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해야 하면 정말 그 정도만 하고 가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 정도라고 했는데 이만큼 나와서 낭패를 보면 그때 따지든지 아니면 와서 선생님 때문에 망쳤어요 라고 말하라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요만큼 하는데 이만큼 하는 바람에 그 요만큼을 묻는데 기억을 못해서 틀리면 그건 네 탓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좌절을 겪지 않으려면 어떤 과목이든 그냥 배운 것만 착실하게 하고 책에 쓰여 있는 게 모두 출제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착각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공무원 시험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어요. 길어지는 건 자꾸만 뭘 모른다고 그걸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시간이 늘어나고 수업이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얄팍하게 묻는 문제예요. 근데 그 얄팍하니까 오래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깊이 파면 기억은 오래되는데 문제는 양을 넓힐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얇게 양을 넓혀야 돼. 근데 또 어떤 파트는 넓혀야 되지만 또 어떤 파트는 줄여야 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국어에서 문학사 파트는 얇게 좁게 공부하는 부분이다. 이거 공부하려면 1년 해도 못해요. 1년 해도 못합니다. 선생님은 내가 학생이었을 때는 조선 후기 문학 판소리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를 대학에서 배웠는데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1분, 2분 만에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안 되죠. 아주 얇게.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묻는 수준. 향가의 형식에는 뭐가 있느냐? 4구체, 8구체, 10구체냐? 3구체, 7구체, 10구체냐? 어이없는 문제잖아. 알겠어요? 또 다음 중 고려시대 문학의 특징이 아닌 거. 고려 후기에 들어가면서 한문소설이 등장하고. 틀렸죠? 한문소설 등장한 게 언젠데? 조선시대인데. 이런 거 내는 거야. 무슨 말이 겠어요? 다음 특징을 말하고 있는 시대를 찾아라. 구비문학과 그리고 기록문학이 서로 공존하면서 구비문학은 주로 평민층이 향유를 하고 귀족문학은 양반층이 향유해서 서로 교류가 없이 즉 양반문학은 양반문학대로 평민문학은 평민문학대로
대로 이원화되어 있던 시기다. 그러면 양반문학이라는 용어 때문에 조선시대 이러고 쓰면 안 되죠. 즉 문학의 이원화가 뚜렷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는 언제다? 고려시대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만 수업 들으면 기억하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시험의 대부분이라고. 근데 아주 옛날 문제, 다음 중 이 작품의 지은이는, 다음 중 이 작품은 어느 시대 작품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문제집에 남아있고, 근데 문제집에 그게 남아있는 이유는 어차피 옛날에 출제된 거라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되는 작가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험은 뭐야?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외우고 그런 거 안 가르쳐줬다고 낙담하고, 이거는 엉터리 공부죠. 자, 지금 문학사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선생님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항상 강의 시간에 한 내용만 잘 정리하고 내 머릿속에 담아두고, 대신 그 수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또 보완을 하고, 이러면서 즉 계속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이론은 탄탄해지는 거지, 이론이라는 게 딱 실체가 따로 있고 그걸 그대로 문제에 쏟아붓는다? 그런 건 없다는 거야. 항상 이론은 문제를 풀면서 또 보완하면서 100%의 이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학사는 지금 공부한 게 거의 99%한 거예요. 나머지 이제 1%의 그건 문제 푸는 스킬 또는 아주 지엽적으로 꼭 외워야 될 이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덧붙여지는 거고, 그리고 대신 아까 지금 다루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문제를 풀며 다루어야 하느라고 미뤄둔 거, 여러 시조들 또 각각의 작품, 청산별곡, 뭐 관동별곡,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작품으로 기출됐던 거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또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은 문학사에 관해서 이렇게 두껍게 들어있는 건 참고서지 이걸 다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고요. 자, 고전문학사는 이렇게 흐름을 잡고, 이제 현대문학사는 한 30-40분 하면 돼요. 30-40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 요걸 또 한 2시간 하고, 이러면서 문학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학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훈민정음, 또 김희동 입선원서, 그리고 또 기타 독해 유형별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또 독해 훈련을 좀 하고 이러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문학사, 고전문학사 한 것 중에서 지금 당장 너무 궁금하다, 그건 내가 문학사 공부하면서 또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하면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지? 그러면은 식사하고 또 오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